그래서 원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세 여자 환자고 내원 3일 전 발생한 등으로 방사되는 시비어 에피게틱 페인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동반 증상으로는 노지아, 보미팅 등의 소견이 동반이 되었었고, 이학적 검사상에서는 에피게틱 에리어에 머슬 가딩을 동반한 텐더니스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진상에서 바울 사운드는 가무상 양성으로 청진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소셜 히스토리 상에서 환자는 커런트 스모커로서 10팩 이어의 히스토리가 있었고, 또한 일주일에 2번 소주를 한 병씩 마신다고 했으며 마지막 음주력은 5일 전이었습니다. 환자의 과거력상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이대한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초기 혈액 검사를 보이게 되면 WC는 13,000으로 류코사이토시스가 관찰이 되었고, AST와 ALT가 마일드하게 상승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아밀레이즈와 라이페즈가 1980, 1725로 매우 높게 상승한 소견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이고, 초음파상에서 여기가 골브레더 담낭인데 담낭에 뚜렷한 담석은 관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무엇일까요? 이 환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급성 췌장염입니다. 먼저 급성 췌장염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진단 기준은 2012년에 개정된 리바이스드 아틀란타 클래식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2개 이상을 만족시켜야지만이 급성 췌장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인데, 급성 췌장염에 합당한 복통이어야 하며, 급성 췌장염에 합당한 복통이란 어키톤셋의 퍼시스턴트 시비어 에피게틱 페인으로 종종 등으로 방사되는 양상의 통증입니다. 또한 혈액 검사상에서 이러한 아밀레이즈, 라이페즈, 판크라틱 엔자임이 어퍼 노멀 리미트의 3배 이상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인딩, 컨트라스트 인 CT나 초음파 또는 MRI에서 급성 췌장염에 합당한 영상 소견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판크라틱 엔자임 단독만으로는 급성 췌장염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급성 췌장염, 췌장 이외의 원인으로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판크라틱 엔자임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통이 동반되면서 이러한 판크라틱 엔자임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급성 췌장염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이나 이스케미아, 퍼포레이션, 아니면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 액토픽 프루렌스의 경우 판크라틱 엔자임이 상승하고 복통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며, 또한 레날 페일러나 파로타이티스, 마크로 아밀레즈 같이 복통 없이 판크라틱 엔자임이 상승한 경우에도 상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크라틱 엔자임 상승만으로는 급성 췌장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환자의 CT 소견입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게 췌장이고 전반적으로 판크라스의 전반적인 스웰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크라스 주변을 보게 되면 판크라스 주변에 마진이 지저분한데 페리판크라틱 인필트레이션 및 주변으로 소량의 플루이드 콜렉션이 관찰되고 있어서 급성 췌장염에 합당한 영상 소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담낭 및 커먼 바이러스가 관찰이 됐는데 내부에는 담석 등은 관찰되지 않고 있는 소견입니다.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영상 검사 중 그 CT, 특히 컨트라스트 인핸스 CT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진단을 확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성 췌장염을 미믹할 수 있는 다른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고, 또한 담석이라든지 튜머 등에 의해 이런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급성 췌장염의 경우 페리판크라틱 플루이드 콜렉션이나 시도 아니즈 등의 합병증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 동반 유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CT 그레이드 등을 통하여서 디지즈 시비리티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성 췌장염의 이미지 파인딩이라고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만성 췌장염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성 췌장염이란 여러 차례 췌장염이 반복되면서 결국 크로닉 체인지가 오게 되고, 이러한 판크라스의 아트로피가 오게 되며 내부의 카시피케이션이나 멀티포컬 스트릭처로 인한 판크라틱 딜라테이션이 동반된 경우에는
만성 췌장염이 날 수 있며 이러한 소견을 배제할 수 있어야 급성 췌장염에 합당한 어큐트 인플라메이션 소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급성 췌장염의 진단 및 감별 진단을 위해서 유린 아밀레이즈나 아밀레이즈 크리에틴 레이쇼, 아이소폼 등의 측정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효용성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급성 췌장염이 진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것은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 췌장염의 원인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급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80에서 90% 환자는 저절로 경증이고 저절로 호전이 됩니다. 그 일부에서만 중증을 하게 되고 환자를 금식시키고 그래서 저절로 좋아지는데 급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결국엔 어떤 신드롬의 복합체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인이나 또는 병인들로 앓은 질환의 집합체로서 이런 언더라잉 질환에 관계없이 하나의 급성 췌장염이라는 하나의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비록 원인은 다 다르지만 임상 증상 같고 그렇지만 이 근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 전략을 잘 세워야 이 환자들이 재발을 막고 나중에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자연 경과를 보시게 되면 원인에 관계없이 한번 췌장염이 발생한 후에 일부 17에서 29%의 환자는 이 재발성 췌장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재발성 췌장염 단계에서는 이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해주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못 찾고 또는 제거를 못 해준 경우에는 약 많게 14%에서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때에는 이미 판크라스 아시나 셀에 크로닉한 데미지가 가서 아무리 원인을 찾아 제거를 해준다고 해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흔히 알고 있는 게 알코올이나 유전성 췌장염의 경우 재발 췌장을 거쳐서 만성 췌장을 간다고 알려져 있고 골스톤에 의한 빌리아리 판크라티스도 췌장염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췌간에 이런 스카를 만들어서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염 원인 찾기의 대원칙으로는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흔한 원인부터 찾는다입니다. 뭐 학생들이 보는 이제 해리슨이나 아니면 업트레이트 같은데 테이블을 보시면 잘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 중에서 가장 흔한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부터 인베이시브한 ERCP 등의 검사가 아니라 환자가 힘들지 않는 비침적인 검사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가 가능한 원인부터 찾아야 하며 비용 효과 면에서 우수한 검사부터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히스토리 테이킹입니다. 환자의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이 환자의 원인이 무엇이며 다음에 무슨 검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얻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언제 발생했는가, 환자의 에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리 온셋인 경우에는 유전성 췌장염 또는 중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판크라틱 캔서 등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며 과거에 이러한 비슷한 증상이 재발했는지 또한 환자가 현재 음주력이 있는지 또한 메디케이션도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디케이션 히스토리도 꼼꼼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골스톤 등의 이러한 빌리어리 디지가 있는지 오토이뮤인 디지 등의 가능성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췌장염의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한 클루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경우,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로 인해 췌장염이 발생한 거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이 환자로 돌아와서 이 환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다음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 약물을 리뷰했을 때 환자는 아스피린, 노바스크, 메포민, 리피토를 복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약물들은 5년 전부터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리마리는 에스트로겐 복합치료 피임약인데 1년 전부터 복용을 하고 있었고 변비로 간헐적으로 아락실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개인 의원에서 5일 전에 이 트리메토프린 설파메토사졸 박드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물도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서 그 빈도에 따라 definite, probable, possible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약물을 찾아봤을 때 definite 해당하는 항목이 에스트로겐, 설파나마이드, probably HMG 코에 이미터로 리피토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는 첫 번째가 이걸 생각되며 두 번째로 1년 전 에스트로겐, 이거 5년 된 약물들이 있으며 이러한 약물들의 경우 오인키스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췌장염을 일으킨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 자체에 의한 하이퍼 센서티비티 리액션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 약물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톡식 메타볼라 축적이 되면서 췌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드럭 인듀스드 판크라타이티스의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는 리첼링 테스트입니다. 의심되는 약물이 있을 때 그 약물을 환자에게 다시 복용이 돼서 똑같은 증상이 유발된다면 이로 인한 드럭 인듀스 판크라타이티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급성 췌장염의 가장 원칙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원인부터 찾는다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골스톤과 알코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체 췌장염 원인의 약 7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스톤에 의한 췌장염을 보게 되면 담낭 내에 이러한 담석들이 위치해 있다가 담석이 총단간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절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이 내려와서 췌간을 막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옵스트럭션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췌장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골스톤 판크라티스 발생하여서 ERCP로 치료했던 케이스로 이거는 엠필로바터 메이저 파필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엠필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게 관찰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엠필라가 굉장히 월딩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 환자를 여기 내시경적으로 여기를 절개를 했을 때 임팩티드 스톤이 배출이 되었고 이로 인한 옵스트럭션으로 췌장염이 발생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환자도 마찬가지의 케이스고 담석에 엠필라 임팩티드 스톤이 관찰되며 이 스톤을 니들라이프로 절개를 해서 담석을 제거한 후에 치료했던 케이스입니다. 또한 이런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담석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이렉트 사인과 인디렉트 사인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사인 같은 경우에는 커먼 바일 덕트에 스톤이 관찰되거나 아까 내시경에 봤던 것처럼 인필라에 임팩티드 스톤이 있는 경우를 다이렉트 사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담석이 뚜렷 관찰되지는 않지만 커먼 바일 덕트에 확장 소견이 관찰되거나 LFT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인디렉트 사인으로 의심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커런트 가이드라인에서는 급성 췌장염의 어큐트 코란자이스가 동반된 경우에는 24시간 내 어전트 ERCP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골스톤에 의한 췌장염이 발생하여 수술을 보냈던 케이스로 이러한 담낭 내 자그마한 이러한 스톤들이 관찰됩니다. 파필라르 오리피스 경우 직경이 2mm,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스톤들로 밑으로 내려와서 췌장을 맞게 되면 췌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담석의 췌장염 발생의 경우는 처음 입원했을 때 환자들에게 가능하면 수술을 할 것을 권고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딜레이드 콜레스테롤을 받는 환자에서 많게는 33%가 다시 췌장염이 재발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술을 뒤늦게 받는 환자에서 ERCP를 한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ERCP를 받은 그룹에서 췌장염의 발생 비율은 낮지만 그래도 10% 환자에서는 췌장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골스톤에 의한 이러한 판크라티스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급적 처음 입원했을 때 수술을 권유한 것이 필요하며 췌장염이 중증 췌장염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췌장염이 가라앉고 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의 또한 소셜 히스토리를 살피게 되면 환자는 일주일에 2번 소주를 한 병씩 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이 많은 양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셜리 노멀 정도의 음주량인데 이러한 음주량도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양이라면 췌장염을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에게 물어봐도 술을 얼마큼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일부 환자는 별로 안 먹었다가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과 시간에 아마 학생들은 배웠을 것 같은데 이 케이지 퀘스천이라고 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환자가 알코올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걸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항목을 물어보는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좀 위험 수준에 있고
두 개 이상이라면 디펜더시 있겠구나입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술을 반드시 끊어야 생각한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음주에 비난해서 화가 난 적이 있는가? 또는 자신의 음주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 느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숙취지상을 행사하기 위해서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 개라도 있거나 두 개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의 폭음으로도 췌장염이 올 수 있나? 아니면 상당량을 오랜 기간 마셔야 발생하나입니다. 예, 급성 췌장염은 한 번의 폭음, 빈지 드링킹만으로도 일부 환자에서는 췌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월달이나 4월달에 이제 신입생들이 환영에 왔다가 폭음을 하고 가끔 응급실로 오거나 외래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한 번의 폭음으로도 췌장염에 유발할 수가 있고 문헌 봐도 당연하지만 하루에 알코올을 80g 이상 또는 100g 이상 수년간 마시면 만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궁금한 점 중 하나가 이게 얼마 이상 술을 마시면 췌장염이 발생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알코올에 대한 그 각 개개인의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만큼 마셔야지만 췌장염이 오는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헤비드링커의 경우 약 10%까지 알코올에 의한 췌장염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끔 질문하는 게 췌장염이 오지 않으면서 마실 수 있는 알코올량이 있나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코올에 의한 췌장염이 발생하지 않는 그 톡시티 스트레스 홀드는 알려져 있지는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리 노멀 정도의 드링킹 음주량도 췌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WHO에서 보고됐던 내용인데 음주량을 매일 마실 때 어느 정도 위험군을 나눠봤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40g, 여자는 하루 20g까지가 그래도 로우 리스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거를 현재 주량으로 계산했을 때 남자는 캔맥주는 3잔, 여자는 1.5잔, 그리고 소주는 6잔, 절반, 소맥은 한 3잔, 1.5잔 정도로 이 정도 양을 지키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그 술과 관련해서 누구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멀쩡하고 누구는 조금만 마셔도 췌장염이 오는지 거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결국엔 개개인의 감성의 차이인데 인종이라든지 성별, 다이어트, 뉴트리션 스테이투스, 흡연력, 이러한 판크라틱 빌리아리 시스템의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 또는 이러한 지네틱 프리디스포지션이 영향을 미쳐서 각 개인의 감수성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의 주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주를 마시면 양주를 마시면 더 많이 발생하고 맥주를 마시면 덜 발생한다. 그건 아니고 그냥 많이 마시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성 췌장염이 알코올에 발생한 경우 이상 금주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입원했을 때 교육을 하고 6개월 내에 다시 한번 재교육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6개월 내에 재교육한 그룹에서 췌장염 발생 빈도가 확연히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환자들을 붙잡고 30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알코올이 췌장에 얼마나 해로운지 또한 이러한 음주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음주 습관이 미칠 수 있는 실직이나 경제무제,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실에서 30분 동안 환자에게 교육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환자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잊지 않고 금주에 대해 교육을 해주는 것이 췌장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환자는 이니셜 랩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항목을 했습니다. 그런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혈중의 중성지방을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이러한 감마지를 측정하는 게 환자의 옵스트럭티브 빌리아리 디지즈나 알코올, 드럭 등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볼릭 코즈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고칼슘 혈증이라든지 고중성지방 혈증 등이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칼슘 혈증 경우에는 이렇게 트립시노겐이 트립신으로 활성화되는 데 영향을 주게 되고 췌장 내에 증가된 칼슘 레벨은 결국엔 스톤을 만들게 되어 덕큐를 맞게 되어 췌장을 유발하게 되며 췌간 내 퍼밀리티 증가시켜서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중성 지방 혈증 경우에는 이런 카일론 마이크론이 결국에는 판크레 티슈
서큘러 정형을 줘서 이스케믹 인저리를 줘서 라이프에 리키지 되고 이로 인해서 트립시노겐이 트립신으로 액티베인이 돼서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서 다시 칼슘 레벨을 측정을 했고 칼슘 레벨은 11로 올라가 있으며 아이노드 칼슘도 인텍트 PTH도 상승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추가 워크업으로 이제 스캔이랑 초음파를 했었는데 파라소이드 스캔에서 이렇게 업테이크가 증가되는 소견이 있어서 파라소이드 아노마 가능성을 생각했던 환자입니다. 또 추가 검사로 중성지방을 체크했고 중상지방 레벨은 350으로 상승했지만 일반적으로 췌장염이 발생하려면 중상지방 레벨이 적어도 800에서 900 그 이상은 돼야 췌장염을 유발하시기 때문에 이 원인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하면서 증상이 호전됐고 7일 만에 식사를 하면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안 하고 퇴원을 했고 대신에 금주 교육을 했고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는 모두 중단하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다시 3개월 뒤에 또 재입원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양상의 복통이 발생하였고 다시 환자 히스토리 테이킹했을 때 그동안 금주를 잘 지켰으며 전에 마지막으로 처방한 약들 외에는 더 새로운 약은 복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피지컬 증상에서도 췌장염에 합당한 소견을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상에서도 류코스 사이즈 관찰되고 AST-LT가 마일드하게 상승되어 있었으며 아밀레즈 라이페즈도 3배 이상 상승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이 환자의 진단은 급성 재발성 췌장염입니다. 다시 한번 초음파를 시행을 했었고 초음파상에서 뚜렷하게 담석은 관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췌장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CT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콜레스테롤 스톤인 경우에는 라디오 루센트 스톤이기 때문에 CT에서 관찰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담석의 의원이 의심된다면 이런 경우는 초음파를 해보는 것이 이러한 콜레스테롤 스톤, 라디오 루센트 스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환자처럼 뚜렷한 담석이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담석에 한 췌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아리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급성 췌장염을 일으킨다고 하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빌리아리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CT에서는 관찰하기가 어렵고 초음파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빌리아리 슬러지가 원인이라 생각하면 EUS 등 검사를 하여서 EUS로 빌리아리 슬러지를 확인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환자의 CT 소견이고 마찬가지로 판크라스 스윙 및 판크라틱 인필트레이션 관찰되며 급성 췌장염에 합당한 소견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원인 미상의 췌장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튜머에 의한 옵스트럭티브 판크라티스 가능성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케이스인데 61세 남자 환자고 복통이 발생해서 내원하였고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CT를 찍었을 때 판크라스 넥 쪽에 이러한 로우 덴시티 매스가 관찰이 되고 이 매스에 의해서 옵스트럭티브 판크라타이티스가 동반이 되어 왔자로 MR10 이상에서 더블 럭티 사인이 관찰되며 췌장암에 의한 옵스트럭티브 판크라타이티스가 발생했던 환자입니다. 다른 케이스로 49세 여자 환자고 재발성 췌장염으로 여러 차례 발생하여 세 번째 저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CT상에서 마일드하게 판크라톡트 확장 소견이 관찰이 되지만 뚜렷한 매스는 관찰되지는 않았고 ERCP 시행했을 때 이 바디 쪽에 이런 포칼한 스트릭처가 관찰이 되며 이 포칼 스트릭처가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디스탈 판크라텍토미 수술을 했고 그 패솔로지에서 판크라틱 인트라에피설 네오플라지아 그레이드 3로 최근에는 그 프리캔서러스 리전으로 알려진 페닌 그레이드 3가 발견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언제 췌장암을 의심을 하고 여기 주의계 검사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 중년의 환자에서 원인 미상의 췌장염이 발생하고 특히 재발성 코스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그 환자가 더더욱이 웨이트로스나 최근에 서로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췌장암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환자도 췌장염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고 내시경 검사를 우연히 시행했을 때 엠필라에 이러한 엠필러 바터 캔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옵스트럭션 유발하여 췌장염이 발생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튜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판크라틱
주스를 막아서 췌장염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팡크라스 디비줌이나 IPMN, 스핀토보 디스펑션, 콜레도코실, 애뉴라 팡크라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팡크라틱 덕트를 막아서 췌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비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췌장액이 배액이 메이저 파필라로 배액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디비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췌장액이 굉장히 작은 이런 마이너 파필라 오리피스로 배출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고 덕탈 디스텐션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며 일부 환자에서는 췌장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디비즘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췌장염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약 5% 미만에서 췌장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췌장염이 발생한 게 2번 이상이거나 또는 1번 이상의 중증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시경적 치료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팡크라스 디비줌은 자체가 췌장염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지네틱 뮤테이션과 같이 코팩터로서 작용한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CFTR 뮤테이션의 빈도가 굉장히 많이 동반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경우 CF 뮤테이션과 같이 결합하여 컴플렉스 제네틱스로 췌장염을 유발한다고 생각이 요즘엔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팡크라스 디비줌이 발생하여 췌장염에 동반된 환자에서 이러한 뮤테이션은 진 뮤테이션의 빈도를 보게 되면 다른 군에 비해서 CFTR 뮤테이션이 약 47%로 거의 절반 가까이 환자에 동반이 되었고 어떠한 이런 인자 자체 단독이 아닌 2가지가 결합하여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0세 여자 환자로 원인 불명의 췌장염으로 입원을 하였고 이 환자의 검사상 진 테스트에서 CFTR 진 뮤테이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시경상에서 이아시피를 시행을 했고 이 환자는 컴플리트 팡크라스 디비줌이 동반되었다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정확히 원인이 불명하지만 현재로서는 2개가 같이 결합을 해서 췌장염을 유발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IPMN도 췌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시경으로 이제 IPM 있는 환자들의 엠퓨라를 관찰하게 되면 일부의 환자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콧물 같은 뮤신이 배출이 됩니다. 실제로 이 뮤신을 뽑아서 만져보면 비스코시티가 굉장히 높아서 끈적끈적하고 이러한 뮤신들이 이 IPM에서 분비가 돼서 췌간내를 막게 되면 정상적인 췌장액 배출이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췌장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핀토보 디스펑션의 경우에도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이저 파필라에 OD 스핀토가 있는데 이 괄약근에 비정상적으로 톤이 증가하게 되면 옵스트럭션을 유발하여서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SOD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시경적으로 내시경 괄약근 절개술을 해주면 췌장염을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그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듀얼, 즉 팡크라스와 빌리아리 스핀테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듬해 보고된 논문에서는 듀얼과 빌리아리 EST 단독만 한 경우에도 그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유전성 췌장염입니다. 유전성 췌장염도 많은 팩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PRSS1, 스핑크1, CFTR 뮤테이션입니다. 이러한 진 뮤테이션은 PRSS1 같은 경우에는 오토조말 도메인 형식으로 유전이 되고 스핑크1과 CFTR은 오토조말 레세스 패턴으로 유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들은 진 자체 단독이 아니라 다른 엔바이러먼트 팩터와 결합을 하여서 컴플렉스 제네틱스로 췌장염을 유발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그 대표적인 주자가 스핑크1 뮤테이션인데 이는 디지즈 모디파이어 작용을 해서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역치값을 낮춰주게 되어 췌장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RS1을 살펴보게 되면 PRSS1이 양성인 환자의 80%에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환자의 50%에서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을 하며 특히 이 두 군데 R1H, N20과의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뮤테이션 발생한 부위인데 이 부위에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트립시노겐이 트립신 액티베이션 후에 그거를 이니비션 과정이 문제가 생겨서 오토에펙팅이 되고 이로 인해 췌장염이 더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핑크원 뮤테이션의 경우 트립신을 크리티컬 피드백 이닙 작용하는데 뮤테이션이 발생하면 이러한 이니비션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이러한 트립신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췌장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핑크원 뮤테이션의 경우에는 정상인의 2%에서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이런 스핑크원 뮤테이션인 경우에는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 확률이 12배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약 1% 정도에서만 만성 췌장염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마도 이런 것은 디지즈 모디파이어로 다른 엔바이러먼트 팩터와 결합을 해서 췌장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F10 뮤테이션도 중요한 팩터로서 일반적으로 췌장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기준으로는 이러한 덕탈 루멘내로 이러한 플루이드 바이카보네이트 시큐레이션을 해서 프로테인 플러그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pH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CF10 뮤테이션의 경우 이 채널이 덕탈 루멘 내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사이톤 플라즘 내에 위치하게 되고 이러한 시크레이션 장애가 생김으로써 자기 자신 스스로 보호 기전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췌장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뮤테이션 있는 환자에서 모든 환자에서 발생이 아니라 일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엔바이러먼트 팩터와 결합하여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언제 제네틱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서 어렸을 때 원인 미상의 췌장이 발생하거나 원인 미상의 재발성 췌장이 발생한 경우 25세 이전에 원인 미상의 만성 췌장이 발생하거나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진 테스트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증상인 환자에서도 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PRSS1 뮤테이션의 경우 1촌이 PRSS1 양성인 경우에는 16세 이상에서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유전성 췌장염의 치료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70세까지 이런 췌장암의 휴물 리스크가 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는 35에서 40세 때부터 스크리닝 테스트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염을 악화시키고 유발할 수 있는 흡연이나 알코올은 다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면성 췌장염도 급성 췌장염의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성 췌장염에는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눌 수 있는데 타입 2의 경우에는 그 이니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 어큐트 판크레타이티스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주로 젊은 환자에서 급성 췌장염으로 발생하게 되고 원인이 뚜렷하진 않으며 많은 환자에서 이런 IBD, 특히 UC가 동반된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본원의 성적이고 본원 환자들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타입 1과 타입 2를 비교했을 때 타입 1에 비해서 타입 2에서는 그 포괄 연령이 낮고 급성 췌장염으로 발현하는 비율이 높으며 IBD의 동반 빈도가 매우 높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입 2 A의 배통에는 아직까지 진단이 아직 어렵습니다. 타입 1과 달리 혈액 검사당에서 IgG4 상승 소견도 관찰되지 않고 다른 기관에도 침범하지 않고 췌장에만 침범하게 됩니다. 또한 조직 검사상에서 이러한 젤이라는 이런 특징적인 병변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젤이라는 병변이 췌장 내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패치하게 이게 분포하고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해서 잘 나오지도 않고 또한 면역 검사를 했을 때 IgG4 스테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디오패식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젊은 환자에서 IBD가 동반된 후 원인 미상의 췌장염의 경우에는 꼭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하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히스토리테킹 꼼꼼하고 이러한 스크린 테스트 통화해서
다음 무슨 검사 워커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원인을 찾는다면 그 원인에 따라서 각자 환자에 맞는 개발하는 치료 전략을 통해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향후 재발성 췌장을 막고 만성 췌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